15대 때는 전국구였고요. 그 다음에 16대부터 비례대표, 그 다음에 이번 21대에서는 이제 비례대표긴 한데 준 연동형 비례대표 뭐 이런 식의 이제 제도가 바뀌고 했지만 어쨌거나 비례대표 예전에 전국구 비례대표라고 하는 거는 소외계층을 뭔가 대변을 해야겠다. 사실은 15대 때 왜 장애 쪽이 처음으로 국회의원이 비례대표로 갈 수 있었냐면 DJ가 김대중 대통령이 이게 15대 그 전에 대선 나왔다가 진 거죠. 왜 졌냐면은 뭐 국회의원 비례대표를 돈으로 팔았네 뭐 어쨌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사실은 상당히 희석시키기 위해서 15대 국회에서 어떻게 했냐면 그 신진 세력들 그래가지고서 뭔가 정치를 하면 잘할 것 같은데 그 소외계층을 상당히 대변할 것 같은데 어차피 돈이 없어서 정치 못하는 사람들 지금은 선거 비용을 다 보전해주지만 15대 때만 해더라도 선거는 다 개인 돈 내고 나오는 거니까 그래서 못 나오는 세력들을 해줘야겠다. 그래서 그때 많이 이렇게 젊은 사람들을 발탁을 했고요. 그래서 지금 그분들이 상당히 많이 이렇게 활동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뭐 추미애 이미 벌써 저기 정치판을 떠나신 분들도 많이 계시고. 한데 그때 하여간에 그 비례대표를 1번은 여성, 뭐 2번은 뭐 3번을 장애, 4번을 뭐 이렇게 해가지고서 10번까지 정도를 다 소외계층으로 갖다가 집어넣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그 뒤에부터 아 비례대표가 저렇게 해야겠구나라고 그게 다른 당에도 이제 영향을 준 거고요. 그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지금까지도 비례대표는 어쨌거나 소외계층을 위한 거다라고 우리가 많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타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그럼 이번 선거에서 진짜 소외계층이 비례대표에 갔을까? 우리는 장애쪽만 바라보니까 아 뭔가 장애쪽 많이 갔으니까 됐나 보다 하겠지만 실제 비례대표 의원들의 면면을 보면 완전히 소외계층을 대변하는 것은 또 아니라는 그런 현상도 약간 보이긴 합니다. 어쨌거나 이제 그렇게 해서 비례대표들이 쭉 나왔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장애계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했냐면 정당에 줄을 대는 문제들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0대 국회에서 20대 국회를 앞두고 각 정당들이 어떻게 됐냐면 아 저거 장애인들 대표 뽑아봤자 다 뿔뿔이 흩어져가지고 저거 표도 안 되네 뭐 이런 생각도 갖게 되는 거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아예 저기 순위에 없거나 아니면 순위에 있어도 당선이 먼 뭐 20번대 후반이나 30번대에 장애인이 이제 배치되는 이제 그런 이제 문제들이 나타나게 되고 결과적으로는 그때 4개 정당이 어쨌거나 군소선거까지 4개 정당이 비례대표 후보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장애계에서 당선이 안 되는 이제 그런 문제들이 발생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21대 국회를 앞두고서 이제 장총이나 장총련 등에서 뭐 여러 가지 구호들을 외치면서 당사자의 직접 참여가 중요하다. 장총련 그런 결과인지 뭐 어떤 결과인지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이번에 3명의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이제 탄생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또 바라보면서 많은 분들이 어떤 생각이 하냐면 아 진짜 저게 장애인 정치 세력화일까 아니면은 선전 도구일까 이거에 대한 이제 고민이 되는 거죠. 이제 평가가 이제 엇갈리기 시작합니다. 어떤 분들은 아 저분이 장애운동 열심히 하셨고 그동안에 장애정치 위해서 열심히 하셨으니까 비례대표 가서 잘하실 거야. 뭐 다 그럴 거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고요. 또 어떤 분들은 저거 정당이 그냥 저거 하나씩 이렇게 부생마치기로 집어넣어가지고서 선전도구, 홍보용 도구 아니냐. 그래서 혹시나 장애인들의 표를 받기 위해서 또는 장애인이 아니더라도 아 저 정당이 저렇게 장애인들에게 뭔가 혜택을 주니까 아마 따뜻한 정당일 거야. 뭐 그런 이제 선전용으로서 상징적 도구로서 그런 역할을 이제 내세운 거 아니냐. 뭐 이런 평가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21대 국회 의원 선거가 끝났기 때문에 이제 그거에 맞춰서 이제 한번 우리가 되돌아보고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요거에 대해서 이제 조금 우리가 고민해보는 시간을 갖는 게 상당히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그런 의미에서 장총련에서 오늘 토론회를 준비하셨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평가를 한다고 하면은 평가의 틀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 평가의 틀이라고 하는 거는 결과적으로 개념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개념적 틀을 한번 제시를 해본 겁니다. 그게 3페이지부터 뭐 정치 세력화의 개념 쭉 해가지고 나왔는데요. 그거 근데 제가 요번에 좀 보다 나니까 장애 쪽에서는 정치 세력화에 대한 개념 정의가 사실은 없더라고요. 이제 그런데 노동계나 여성계에서는 워낙 정치 세력화라는 게 뭐 2000년대 초반 또는 그 이전부터 논의가 돼 왔었기 때문에 이제 논문들도 꽤 많이 있었고요. 그래서 거기 있는 논문들을 많이 이렇게 차용을 하면서
장애인의 정치 세력화란 장애인이 더 이상 비장애인의 보호 대상이 아니며 비장애인과 함께 동반자의 위치에서 대우받아야 한다는 주류화를 목표로 장애인의 이해와 이익을 주장하고 관철시키기 위해 조직을 형성하고 실체 권력을 소유하고 사회에서 장애인의 영향력을 증진시켜 권력 관계를 넓혀나가는 총체적 과정으로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그거를 조금 더 과정이기 때문에 그 과정을 세분화해서 보면 이를 위해서 의회 및 상부 정치기구 진입을 적극적으로 모색하여 정치 부분에서 세력화할 뿐만 아니라 이게 하나 필요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장애 관련 이슈를 정치화 시켜내어 장애인 유권자를 세력화하는 거가 이제 두 번째 개념이고요. 세 번째가 정치에 무관심한 일반 장애인의 정치 의식을 개발하고 함양하여 장애 운동을 대중화하는 거, 이렇게 이제 정의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번 그 21대 국회의원 장애인 비례대표 선거에 대한 평가를 하기 위해서 이제 개념을 해서 그 세 가지 측면에서 한번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딱 국회만 이제 평가를 해보면 일단 이제 양적인 평가와 질적인 평가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양적인 평가를 해보면은 가장 많았을 때가 우리가 18대 국회에서 4명까지 있었지만 거기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어쨌거나 올해 이번 선거에서 3명이 당선이 됐고, 그 다음에 그 번호도 사실은 미래한국당의 경우 4번, 11번, 그 다음에 더불어시민당의 경우 11번 에 배치하는 등 비교적 당선 안정권에 이제 배치했기 때문에 어쨌거나 양당의 장애인 비례대표에 대한 의지는 적지 않았다고 이제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연 그런데 이 3명이 마이너 정렬을 이전과하고 비교해 보면은 뭐 2명보다 많고 가장 많았던 4명보다 적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고요. 그거 외에 이제 다른 분야하고 한번 비교해 보는 방법도 있습니다. 19명을 배출한 미래한국당의 경우에 금융경제계가 4명, 통일 광복 분야가 3명 이렇게 돼 있고요. 더불어시민당은 노동사회운동 계열이 5명, 정의당 같은 경우도 노동 쪽이 4명,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분들을 보면은 물론 노동사회운동은 장애운동하고 비슷하게 상당히 소수자 운동을 하는 세력이라고 볼 수 있고요. 하지만 외교안보라든지 금융경제라든지 보건의료라든지 법조계라든지 특히나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쪽은 사실은 소외계층은 아닙니다. 이미 우리 사회에서 주류 권력을 갖고 있는 계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조차도 사실 많이 들어가 있고 이분들의 숫자에 비하면 장애 세력이 절대 또 많은 숫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전의 역사에 비하면 그저 그런 대로 둘보다 많고 넷보다 적네 이렇게 말할 수 있고 20대의 0보다는 많으니까 성공했다고 할 수 있지만 비례대표의 취지에서 맞춰서 보면은 사실은 조금 좀 아쉬움이 남는 이제 그런 측면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8페이지로 넘어가서 유권자 정치 세력화인데요. 이 유권자가 정치 세력화되기 위해서는 일단은 장애 정책이 뭔가 특이한 게 나오면 갈라지겠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장애인들이 뭔가 발언을 하고 이제 뭔가 세력화될 수가 있는데 여러 당이 짠 듯이 공약이 다 똑같습니다. 활동지원제도 개선, 장애인 연금 확대, 이동권 보장, 중증장애인의 고용 확대, 이 4가지를 다 기본적으로 깔고 갑니다. 거기다 정의당만 이제 탈세할 얘기가 들어가는 거고, 다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장애인들이 저당 측이나 이당 측이나 다 똑같아 버리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세력화가 나올 수 없는 환경이 된 거고요. 장애 정책이 안 그렇다면 이제 간접 정책이라도 나왔어야 되는데 이번에 이슈될 만한 게 없었습니다. 뭐냐면은 이제 만약에 군 가산점, 예를 들어서 군 가산점 준다면은 군대 못 갔다 온 저 같은 사람은 이제 뭔가 악을 쓰고 덤벼야 됩니다. 나쁜 세상이라고 누구든지 그건 여야를 떠나서 근데 그런 얘기도 없었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슈화가 안 됐고 그러면 이게 뭔가 이슈가 없었나 보다 하고 그냥 넘어갈 수가 있는데 절대 그거는 아니고요. 이 세 분한테 그리고 오늘 나오신 위원장님들한테 잘못했다라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분들이 이슈 선정을 못하고 이슈를 못 만들어 나가시는 측면이 큰 거죠. 사실은 장애 정치 세력화를 위해서 정당이 해야 될 일, 정당과 같이 해야 할 일을 이슈를 만들어내고 뭔가 그거를 장애인들의 입에서 나오게끔 해줘야 되는데 실은 다 차별성이 없었다라고 한다면은 다 정책적으로는 다 아무 역할도 못 하신 겁니다. 이렇게 그런 팀 잡고 제가
예, 말씀해서 죄송하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의 측면에서 이제 비하 발언 같은 경우인데요. 어느 한 당만 비하 발언하면 또 뭉칠 수 있습니다. 근데 모든 당이 다 비하 발언 해버리니까 토론 자료 중에는 이제 다 비하 발언했던 내용까지 다 나왔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거기서도 이제 이슈 파이팅이 안 되는. 그래서 어찌 보면은 그 정치 세력, 그 유권자 정치 세력화에서는 사실은 거의 없는, 아무것도 없는 이런 이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장애 운동의 대중화 측면에서 보면 이제 장애인의 의식화를 선도하고 이제 장애 해방적 정책을 요구 주장하는 이제 이런 것들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이제 과연 이제 이번 과정에서 이제 단체들이 그런 역할을 했나 보면은 이제 못했다는 거는 뭐 너무나 장황한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오늘 주최하신 장총련에서도 막판에 가서 그 후보 저기 어느 후보나 정당을 지지할 수 있습니다. 저는 장애인 단체들이 그거는 다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과연 이제 뭐 파급 효과가 있었는지 이제 혹시나 우리 소속 단체의 후보가 나갔기 때문에 혹시 지지 성명한 건 아닌지 뭔가 이런 이제 의구심이 많이 드는 거죠. 아마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그래서 조금은 그 정당에 영향을 미치는 것보다는 이제 오히려 장애 세력이 정당에 이렇게 쫓겨다니는 그래서 정당에서 지지 한번 해주면 좋지 않아요? 니네 후보 하나 뽑아줬으니까 저도 해봤으니까 아는 거죠. 이제 그런 거에 끌려간 거예요, 사실은. 그렇다고 한다면은 사실은 정치 세력화 측면에서는 제대로 못했다 이렇게 이제 파악을 할 수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후보 선출 과정에서 과연 장애운동 세력이 얼마나 역할을 했나 이걸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사실은 그 저기 민주당 같은 경우도 최혜영 후보가 영입이 됐지만 이미 거기에 활동하신 분들이 많이 계셨죠. 장애인위원회에서 활동하신 분들도 계시고 다 있었고 그 통합당 같은 경우도 이미 활동하신 분들이 많이 계셨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비례대표 선거에서는 어떤 결과가 벌어졌냐면 당이 그냥 꽂은 사람이 자동적으로 그냥 선출이 되는 과정이었죠. 근데 요게 벗어난 거가 정의당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장애 운동의 영향력 차원에서만 보면 정의당 같은 경우는 어땠냐면은 어쨌거나 몇 사람이 가서 후보로 했고 당은 번호만 부여를 했고 거기에 외부 인사들이 문자 투표를 다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심지어 정의당에 활동을 많이 했던 분보다는 장애계에서 꽂아놓은 이분이 가는 게 비례대표 가야 돼 해가지고 했던 배복주 후보가 7번으로 간 거죠. 그래서 어찌 보면 당선권으로 갈 줄 알았는데 이제 그 위성정당에 나오면서 이제 당선을 하지 못한 뭐 그런 건 있지만 어쨌거나 그래서 당선되신 분들만 본다면은 장애운동이 정당 정치에 관여한 거는 전혀 없는 거고요. 오히려 배출을 못한 정의당 측면에서 봤을 때는 장애 정치가 정당에 개입을 하는 이제 그런 측면으로 조금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우리가 현황을 본다면 뭐 과제는 뻔한 것 같습니다. 보다 많은 장애인들의 국회, 이제 지방정부, 지방의회 진출이 필요한데요. 일단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비례대표 국회의원에 이걸 위해서는 그럼 22대 국회에서 장애인들이 비례대표를 많이 가야 됩니다. 근데 이거 지금처럼 정당이 주고 싶을 때 상품화로서 우리 장애인도 뭐 우리 아름답게 보이고 싶어요, 따뜻하게 보이고 싶어요 해가지고서 그냥 비례대표 하나 만들어주고 이런 식으로 안 가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현재 비례대표 의원들이 참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들이 조금 더 열심히 해주셔야 되는데 어떻게 열심히 해주셔야 되냐면 당내 발언권이 있으셔야 될 것 같으세요. 그래서 당내에서 정치 세력화 하시는 거 좀 굉장히 많이 부탁을 좀 드리고요. 그러고 하기 위해서는 정치에서도 내가 배려받아야 된다. 즉 내가 국회의원이 되는 과정은 소외계층을 대변한다는 배려를 받은 거예요. 이 사회에서. 정치 과정에서 배려를 받은 겁니다. 그런데 국회의원이 돼가지고서 정치활동을 하는데 거기서까지 배려를 받으시면 안 되는 거죠. 이제는 배려를 받아야 되는 게 아니라 주체적인 활동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현안에 대한 적극적인 의견 개진, 당내 행사 등의 적극적인 참여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굉장히 정치적인 영향력을 키워나가셔야 돼요. 그래야 나중에 가서 말할 때 비례대표 앞두고서 우리 이거 비례대표 할 때 장애 요번에 두명해봅시다. 이거 니네가 정치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이런 말들도 한 번은 해볼 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말조차 하지 못하는 정치인들을 이제는 양산하면 안 된다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면 그리고 지금 국회의원들은 그럼 정치력을 키워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반드시 지역구 출마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장애운동 차원에서도 역시 지역구 배출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단체 대표로서가 가는 것도 중요하고요. 아니면 단체들이 어떻게 정치인들을 양성해 날 거냐 이것도 너무나 중요합니다. 물론 이 과정으로 가면 나중에 가서 이제 많은 논란이 생길 수 있습니다. 왜? 단체라는 게 장애운동이 정치권으로 가기 위한 교두부냐? 그 다음에 우리가 쟤네하고 같이 이렇게 연계해서 해야 되냐? 뭐 이런 많은 문제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이후의 문제이고 이후에 우리가 다시 논의해보는 걸로 하고 일단은 뭐 정치 중립성을 떠나서 일단은 정치할 문제들을 좀 키워내주는 거 이게 단체의 역할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당내 비례대표 선출 개선 방식을 좀 개선해야 되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너무나 힘 있는 사람들이 비례대표로 많이 갑니다. 아까 금융계 이런 분들이 물론 뭐 경제 정책도 해야 되니까 필요할 수도 있지만 이미 지역구에서 보건의료 의사들 이미 지역구를 통해서 의사 약사들 매년 매 선거에서 5명씩은 당선이 됩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1번에다가 다 줬어요.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과연 이게 이제 바람직한 현상인지 이거는 좀 우리가 한번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국회의원 되신 분들이 22대 국회에 가서는 비례대표에 있어서는 조금 더 소외계층이 많이 갈 수 있게 좀 해보자 그렇게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유권자 정치 세력화를 위해서는 그 장애 문제를 널리 알리시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장애 문제가 왜 안 알려지냐? 제가 볼 때는 정보가 제일 많으신 분들이 국회의원이세요. 근데 이분들이 분노를 안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장애 관련 정책이 되게 나쁜 정책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이 분노 안 해주시면요, 국민들은 아무것도 모를 수밖에 없죠. 왜? 아무도 신경 안 써주니까. 그런데 국회의원이 한번 분노하면 언론에서 되게 받아줍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어디 국감장에 갔는데 계단이 있다고 저 뒤에 경사로 있으니까 뒤로 가래요. 이런 경우 국회의원들이 예 하고 그럼 뒤로 가야죠. 이게 아니고요. 거기서 국감을 완전히 정지시켜버려야 되는 겁니다. 하루가 아니라 그 내내 정지시키는 한이 있더라도 그렇게 해주셔야 돼요. 그 분노를 이끌어내 주어야 유권자 정치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장애운동의 재배 및 대중화가 필요한데요. 장애운동의 그 장애 개념 뭐 이거는 장애 정체성의 정치를 왜 얘기하는데 지금 단체들이 어떻게 하면 15개가 무슨 헌법에 보장돼서 이게 무슨 대단한 의미냐 얘기를 합니다. 그러다가 행정부가 20개 범주를 늘리면 20개 단체 만들 겁니까? 그리고 20개를 찢어질 건가요? 우리가 정치에서 해야 되는 거는 손상의 정체성이 아니라 그 손상에 대해서 우리가 억압받고 차별받고 배제받은 그 현상에 대한 그 정체성이죠. 그게 장애의 정체성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런 측면에서 정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당 정치의 장애인 단체의 영향력이 굉장히 증대돼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의당에서 이제 아마 뭐 그런 사례를 한번 보여준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향후 이제 비례대표 선거든 뭐든지 간에 이런 식으로 장애 대중이 장애인 후보를 뽑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끊임없이 정당 내에서 조금 더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그냥 몇 가지 제언만 이제 국회의원들이나 정당분들한테 좀 말씀을 드리면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그 분노하라는 거 저는 그거는 이게 개인의 영달을 위해서 국회의원이 되셨다고 하시면은 저는 지금이라도 사퇴하셨으면 좋겠고요. 뭔가 진짜 250만 장애인들의 영혼을 담아서 그거 등에 업고 그게 상품성이건 자기의 운동성이건 어쨌거나 그래서 국회의원 되신 거죠. 그렇다고 하면 그 의미를 조금 더 가슴속에 진짜 좀 가지시고서 좀 많이 분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용기가 없어서 타인의 시선이 두려워서 이런저런 이유로 분노하지 못한다면 절대 국회의원 하시면 안 된다는 거 그것도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다 단체 소속이 있으세요. 그리고 심지어 한 분은 장애인 예술협회 소속이다 보니까 그 예술인협회에서 드디어 복지에서 문화로 이제 비례대표가 확장됐다 하면서 이제 김혜지 당사님 같은 경우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그거를 그렇게 직역 간의 이기주의 뭐 그런 걸로 몰아가면 좀 안 될 것 같습니다. 특정 단체만 유리하게 그렇게 하지 않으실 거라고 제가 생각이 들고요. 물론 정당이 있고 자기 기반이 있기 때문에 물론 쉽지 않은 거 뭐 충분히 이해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선되신 분들은 어쨌거나 정당이 뽑아줘서 상당히 고맙긴 하시겠지만 절대 정당이 뽑아준 거 아니고 장애 대중이 뽑아줬다는 거 생각하신다면 얼마든지 그렇게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고, 제가 이제 관련해서 그 자료를 좀 찾다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정치인 세력, 장애인 정치 세력화라는 것이 장애인 대중의 집단적인 힘과 운동을 통해 장애인의 요구를 관철하는 수단이 아니라 일부 장애인 명망가들이 출세를 위한 수단으로 변질되었다라는 이 말이 나와서 오늘 토론회하고 좀 많이 좀 접합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말씀 중에 분노하라는 말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2010년도에 그 혁신회로 왔는데 그때 18대 때 우리 정한근 의원님이 계셨고 지금 뭐 21대 때도 또 혁신협회와 관련된 분들이 좀 가셨어요. 18대를 봤을 때 과연 분노를 했을까라고 좀 생각을 해봅니다. 본인 입장에서는 분노를 하겠지만 장애인의 대표로 가졌을 때의 분노가 우리가 좀 만족하지 못했던 부분일 수 있을 것 같고, 또 그 정치 세력화에 대해서 뭐 소극적으로 우리가 정치인에는 어떤 소극적 의미뿐만 아니라 어떤 경선 과정, 또 이후에 또 여러 가지 의회에서 활동하는 과정, 또 이후에 차이를 준비하는 여러 가지 과정,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충분히 주셨고요. 또 여기는 또 각 당에서 또 나오셔서 또 발제하신 것에 대해서 또 일부는 또 반론을 하실 수도 있고, 또 일부는 동조할 수도 있고, 굉장히 자유스러운 분위기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은 제가 이 발제본을 읽으면서 참 많은 생각을 했어요. 어떻게 보면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2020년 4월 8일 날에 이룸센터에서는 사실은 장애인 비례대표 후보와 미래를 말하다라는 주제로 지금 여기 계신 우리 위원장님들이 함께 참석하셨던 그 간담회 걸렸습니다. 사실 그 안에 여성장애인 후보 2분이 앉아 계셨고요. 그리고 남성장애인 4분의 우리 예비 후보님들이 계셨죠. 사실 그 6분의 후보님들을 제가 이렇게 지켜보면서 많은 생각들을 했습니다. 그 발제문서처럼 본인의 생각이 묻어나는, 그리고 내가 하고자 하는 정치를 이야기하지 못하는 정당이 내세우는 그런 얘기들만 주로 이렇게 되풀이하시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사실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장애계의 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장애인의 대표로서 나올 때는 적어도 내 생각을 갖고 있고, 그리고 내 생각 안에서 내가 어떤 정치를 할 것인지, 그리고 내가 이 장애인들을 위해서 내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고,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나는 사년을 어떻게 쓸 준비가 돼 있다. 그런 마인드를 좀 베풀어 주길 바랬거든요. 그 자리에서. 근데 정당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당에서는 이런 생각입니다. 저희 당은 이렇습니다. 발제문 내용처럼 사실은 다 똑같은 얘기였죠. 그런데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우리가 언론을 통해서 늘 접하는 내용이고, 정치를 하지 않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조차 이건 문제성이 있다고 누구나 의구심을 갖고 있는 문제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사실은 그 얘기를 당사자 그리고 대표성을 띈 사람 역시도 똑같이 얘기하고 있었죠. 뭐 뒤집어서 얘기해 보면 그만큼 그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이다 하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또 다시 뒤집어 얘기하면 공무원 얘기를 또 얘기한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심지어 6분 중에 2분이 여자임에도 그 어디에서도 여성장애인을 위한, 그리고 여성장애인 당사자가 느끼고 그들이 살아온 삶을 위한 얘기는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랬을 때 우리가 흔히 이제 우리 보건복지부나 이런 정치 만나보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왜 여성장애인계는 맨날 모성권 얘기만 합니까? 좀 다른 얘기 없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이 모성권 얘기만 하는 우리도 사실은 좀 속상합니다. 그런데 그 모성권 안에서도 우리는 흔히 얘기하는 재생산권은 인정을 못 받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국민 한 사람으로서 또 다른 국민을 탄생시킬 수 있는 의무가 있고, 그리고 그런 역할을 하는데 그런 역할에 대한 존중을 받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 맨날 모성권만 외친다는 얘기를 듣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2분의 우리 의원님들은 그 모성권조차 외치지 않더라는 거죠. 누구나 알고 있는 모성권조차. 그리고 사실은 다들 아시겠지만 국회의원이 갖게 되는 가장 큰 책임과 권한 중에는 입법권이 있습니다. 입법권은 법을 만드는 권한이에요. 그 권한, 법을 만들 수 있다는 건 쉽게 말해서 각계각층의 국민들이 이 사람이 만든 법을 통해서 복지적 혜택을 받을 수 있고, 그리고 그 혜택을 통해서 그 개인의 삶의 질을 얼마나 많이 높게 충족시킬 수 있냐는 얘기거든요. 그런 훌륭한 권한, 어떻게 보면 책임감이 가장 큰 입법권을 갖고 있는 국회의원들이 이 입법권을 어떻게 행사할 것이고, 어떻게 내가 올바른 입법권을 만들 것이라는 것조차
제시하지 못하더라는 거죠. 저는 국회의원이 갖고 있는 권한인 입법권은 장애인 대표로 간 국회의원들이 가장 많이 그리고 가장 중심적으로 갖고 있어야 되는 권한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맞습니다. 장애 차별권, 그다음에 우리가 평등하게 사는 평등권 이런 여러 가지가 있지만 무엇보다도 내가 갖고 있는 이 국회의원이 갖고 있는 고유의 입법권을 잘 행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장애인뿐 아니라 소외계층 그 누구라도 이 사람이 제시한 입법권을 통해서 이 사람이 발의한 법을 통해서 세상을 바꾸고 그들 세상의 삶의 개개인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그런 권한을 4년 안에 행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그 4년이라는 시간이 길지는 않아서 그게 쉽게 이루어지지 못할 거라고도 알지만 본인이 발을 떼놓는다면 그 다음에 들어갈 또 누군가 장애인 정치인 후배가 그걸 이어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고요. 그리고 사실은 이 발제문의 내용과 같이 21대 국회에서는 많은 우리 어떻든 세 분의 국회의원분들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장애인 당사자. 이들이 하나가 돼서 당과 상관없이 그리고 본인이 갖고 있는 소신과 상관없이 그리고 그 소신을 조율해 나가면서 그들의 목소리를 높였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입법권이라는 얘기를 했지만 우리가 국회에 법을 하나 발의할 때는 10명의 의원들의 발의가 필요합니다. 동의가 필요한 거죠. 사실은 제 소망은 그렇습니다. 다음 국회, 22대 국회에는 우리가 10명의 국회의원, 장애인 국회의원들을 내보내서 그들이 장애인 법을 누구한테 정당의 눈치 안 보고 그들 장애인 당사자들이 법을 한번 발의하는 그런 꿈을 꿔봅니다. 그랬을 때 10명의 의원을 찾아다니지 않아도 되고 부족한 7명을 채우지 않아도 되는 그런 국회가 만들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각 단체, 장총이든 장총연이든 그리고 한국여성장애인연합이든 그의 15개 영역에 있는 모든 장애인계에서 하나의 힘을 저는 충분히 실어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10명의 국회의원이 들어간 순간 이제는 장애당이 될 수 있는 거죠. 사실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랬을 때 이번에 3명도 사실은 이 세 분의 역할이 다음 22대 10명의 국회의원이든 6명의 국회의원이든 장애인 당사자가 더 많이 들어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주는 길을 여시는 거기 때문에 이 세 분의 역할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20대 국회에서는 우리 국회의원들이 한 분도 들어가지 못했거든요. 장애인 당사자가. 그런데 21대에 세 분이 들어왔는데 이 세 분의 의원들이 흔히 얘기하는 게임판을 치면 이제 22대는 장애인들 못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21대 국회에 들어가신 이 세 분의 국회의원들은 그 어떤 국회 그리고 어떤 회기의 국회 때보다 많은 책임감을 갖고 계셔야 됩니다. 저는 그분들한테 정말로 많은 책임감을 가지시기를 좀 원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그 책임감은 본인이 혼자 질 수 없기 때문에 장애계와 세력화를 이뤄서 그리고 장애인들의 얘기를 듣고 단체와 하나 돼서 본인의 책임을 본인이 지지하는 그런 의원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혼자가 어떻게 싸우겠습니까? 뒤에서 무리가 있어야 되고 힘을 실어줘야 되거든요. 아까 우리 발제해 주신 교수님 말씀처럼 세력화가 왜 세력하겠습니까? 여럿이 뭉치고 하나의 목소리보다 10명, 100명, 1000명의 목소리를 울부짖기 위해서 세력화를 만드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력화를 사실은 우리가 이제 또 장애인 단체 대표로서 그들한테 힘을 실어줘야 됩니다. 그들이 정당이 어디에서 나갔든 어떤 단체에서 나갔든 상관없이 그들이 일을 할 수 있게 그들이 힘을 받을 수 있게 또 우리 역시도 힘을 실어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또 그 역할에 또 저희 한여장 역시나 그리고 각 단체들도 충분히 힘을 실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실은 2019년 기준으로 전국 장애인 등록자 수는요 258만 명에 육박합니다. 그중에 여성장애인 비율은요 47%고 57%, 47%? 저는 57% 이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반이 넘었으면 우리가 이렇게 여성장애인의 공약이 안 나올 수 있겠습니까? 근데 반도 못 이루니까 이렇게 공약이 안 나오는 거라고요. 아니 장애계에서차 이게 남녀 차별이 일어나니 아니 대체 어디 가서 내가 목소리를 내겠냐고. 목소리 크다고 되는 건 아니지만 저는 어떻든 오늘 이 토론 이 자리가 여성장애인도 좀 생각해주고 그리고 여성의 삶과 아까 발제문 때 나오잖아요. 이 정치 세력화가 어디서 나왔냐. 노동과 여성에서 나왔다. 노동과 여성의 장애 여성은 오죽하겠냐는 거죠. 근데 저도 사실은 이 발제문을 읽어서 반성을 했습니다. 과연 나는 노동과 여성만큼 분노했으며 장애 여성으로서 얼마 많은 목소리를 내고 있었는가. 그러면서 저 역시도 반성을 했고요. 대신 이 반성한 만큼 21대 국회에 들어가신 우리 위원님들을 위해서 제가 도울 수 있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제가 좋은 얘기만 하는 사람은 못 되는지라
또 저 역시 채찍도 해야겠죠. 어떻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우리도 우리의 목소리를 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목소리 참는 게 미덕인 시대는 지났죠. 우리는 우리의 권리를 주장할 때가 됐고 지금 그나마 21대 들어가신 세 분의 권리 주장을 위해서 우리는 함께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장애인 정치 세력화는 이게 90년도 초반에 나오기 시작한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어왔는데 개념 정리가 정확히 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동의가 되고요. 저는 정치사회 전반적인 정치사회 문화 경제 전반적인 부분에 장애인들의 영향력을 키워나가는 총적인 과정이라고 봅니다. 그것은 크게 저는 4가지 정도라고 보는데요. 첫 번째는 후보의 문제입니다. 후보는 장애 감수성과 장애 운동성을 가진 후보가 돼야 되겠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 가지 사단이 생깁니다. 그건 뭐 말씀 안 드려도요. 장애만 가졌다고 해서 국회에 들어가는 것이 과연 얼마나 모습이냐. 저는 절대 동의하지 않거든요. 장애 대중적이지 못하고 운동적 관점이 아니라 그냥 명망가들 한 명 보내는 겁니다. 그러면 장애인과 자주 싸움을 하니까 저는 그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이 정체화 과정인데 그 전에 장애인 정치 세력화 하면 자꾸 우리가 국회의원 수에 집중되는 경향이 없잖아 있다. 그래서 지방선거와 지방정부에도 깊은 관심을 가져야 하고 다른 분야에도 세력을 넓혀가기 위한 과정들이 다양하게 있다. 이것이 정치라는 개념으로 세력화인지 모르겠지만 광범위한 논의가 돼야 된다. 특히 국회의원에 집중되고 있는 문제에 있어서는 2년 후에 지방선거를 놔두고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 이야기 드리고요. 두 번째는 정책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정책은 우리 이동석 발전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4가지 집중적인 4가지 이야기했다고 하는데 저는 정책이 특이하게 나오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장애인 정책이 특이하게 나와서는 안 됩니다. 왜냐? 제가 생각하는 정당 민주주의란 당원이 당원으로서 자기 역할을 하면서 정책을 내오는 과정, 그리고 정당에서는 장애인계와 다른 쪽의 이야기를 들어서 정책을 만들어가는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거치지 않았습니다. 한 번도.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누구한테 집중되냐? 당의 정책위원회에 집중됩니다. 그 정책위원회 어떻게 하냐? 장총과 장총연에서 전장연에서 오는 공약 몇 개 받는 것이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왔습니다. 정책은 제가 말하는 장애인 정책화, 정치 세력화의 정책은 당이 적극적으로 나와서 정책을 만들고 그 만든 정책을 국회 사는 과정에 실행하도록 노력하기 위한 부단한 노력들입니다. 지금까지 그걸 한 번도 안 해봤죠. 그래서 저는 다른 이야기가 나온다고 보면 그 이야기 좀 더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의식화와 조직화라고 저는 개념을 지었는데 이번 과정에서 제가 농담처럼 15개 단체에 제가 지지를 받았는데요. 성명을 내긴 했습니다만 적극적으로 또는 여기 계신 분들을 적극적으로 만들어야겠다고 하는 움직임도 사실 없었던 건 사실이죠. 더구나 장애인 정치 세력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지? 이게 한 30년 된 이야기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스스로도 장애인 정치 세력화에 대한 개념 정리가 되는데 이거 의식화, 고민이 잘 덜 되어 있죠. 그리고 그런 좋은 후보들, 제가 말한 정책 조명을 잘하고 또 장애 운동성과 대중성을 가진 이런 후보들이 다양하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당은 외부에서 인형 뽑기만 하려고 하고 상품 뽑기만 하려고 하는 과정을 지속적으로 과정을 가져가고 있죠. 이것은 왜 그런가를 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범장애계의 조직화와 의식화가 굉장히 필요하다. 그런데 장애인 단체는 이번 총선 과정에서도 정책을 좀 낼까 말까 고민만 했지 후보 고민을 전혀 하지 않았던 것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안에는 이제 장애인 정책을 하면 참정권에 대한 고민을 집중된 경향도 있었는데요. 이것은 2층이고 대표적 2층에 내리는 것, 뭐 이런 개념이었겠죠. 그러나 지금은 많이 좀 개선이 되었고요. 그런 과정에 저는 여러 가지 변수는 앞으로 개정될 많이 있다는 이야기 듣는 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 후보의 문제를 제가 그렇게 좀 이야기하는 것은 뭐 지금의 후보는 정확히 토론에서 평가하는 것이니까 당선자들 평가하는 것이니까 그냥 정확히 평가돼야 한다고 보는데요. 준비된 후보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있다가 그냥 간 겁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이종성 총장은 오랫동안 장애인이 있었고 가장 소통을 잘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인정하는 후보이고
최 후보는 근본적인 문제제기가 있었던, 그리고 이후로도 문제제기가 많이 될, 저는 김해중으로 잘 모르기 때문에 평가를 못하겠는데요. 어쨌든 정치를 하기 위한 준비, 정당 민주주의, 정당 전혀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과연 이분들이 국회에 가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독자 세력화해서 자기 세력을 가지고 문 고민을 하자고 제안을 하셨는데 과연 그럴 수 있을까? 그럼 그렇게 안 하게 어떻게 할 것인가를 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준비되지 않았고 그냥 장애계의 상품 뽑기, 이걸 뽑기 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제 말에 부정적인 사람도 있을 것이고요. 정책화 문제는 방금 말씀드렸는데 우리는 정당이 스스로 정책을 고민하고 만드는 걸 어떻게 만드는 거냐? 없는 정책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까?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 65세 상한제 폐지가 가장 국민적 관심사이고 장애의 가장 큰 요구입니다. 당연히 공약이 돼야지요. 그런데 이게 특색 있지 않아서 공약이 안 되는 건 아니다. 장애인 국민연금 필요하다 4가지 이야기하셨는데 활동 지원 서비스 연금 또 몇 가지 4가지 이야기하는데 이게 사실은 당에서 특색 없이 나온 게 아니라 가장 장애의 큰 요구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더불어민주당 장애인위원장 하면서 21번의 정책 간담회와 11번의 찾아가는 간담회를 해봤는데요. 다 거기서 긴급하게 중요하게 나온 이야기들입니다. 그러면 당은, 장애인위원회, 장애인 단체는 그런 의견을 모아서 국회가 정부에 반영하기 위한 노력들이 저는 세력화의 과정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런 노력들이 있어야 되는데 꼭 특화돼야 되는 것입니까? 대신 저는 이런 고민은 좀 아쉽습니다. 아까 우리 발전도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지금은 코로나 전국에서 재난에 따른 코로나, 포항 지진, 강원도 산불 여러 가지 전통적 재난으로부터의 장애인의 재난에 대한 안전에 대한 고민들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코로나 문제 생기면 의료진 일본만 전부 다 반영만 했지 정작 소외되어 있는 그로부터 어려운 장애인들의 안전에 대한 문제는 전혀 고민되지 않았다. 이거에 대한 것을 정책화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요. 저는 당에서 어떤 제안을 했었냐면 장애인의 국가 장애인들의 안전을 담당할 책임 부서가 필요하고 매뉴얼이 만들어져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비하 발언에 대해서 굉장히 저도 속을 많이 썩었고 고민했던 것인데 저는 당내 기구에 인권 본부를 둬서 장애 비하 발언과 이런 것을 못하게 하는 구조를 만들었고 모든 후보들에게 장애 인식 개선 교육을 의무적으로 하게 하는 그래서 1박 2일 그걸 강의를 했던 물론 미비합니다만 그런 것은 있었습니다. 또한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시기상별로 그런 것을 특색 있게 정책화하는 과정은 부족했을 것이다. 다만 여러 안이 특별하게 특색 있게 독특하게 나오는 안에 대해서는 나는 동의할 수 없다. 예를 들면 이렇게 할 수는 있겠죠. 4차 산업혁명과 AI 시대에 맞게 복지를 스마트 복지화하는 개념은 필요할 것 같다. 그런데 이것조차도 특색화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특색 있는 공약 또는 독특한 공약이 대중적 수요 요구에 장애 대중의 수요와 요구에 필요에 맞지 않게 세워지는 것 자체는 동의하지 않는다. 그것조차도 반드시 그 요구에 맞춰서 정책화돼야 되는 것이다. 그래야지만 그 힘을 가지고 사업장 열심히 만들어낼 수 있고 정책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세 번째 의식과 정책화에 대한 문제는 이번 과정에 제가 많은 단체하고 간담회와 정책 토론을 해봤는데요. 이번 사실은 굉장히 큰 이 장애인의 폐쇄적 관점이 굉장히 심하게 있었습니다. 그럼 첫 번째는 뭐였냐? 후보를 우리가 낼 수 있을까? 후보들에서 싸움 나면 어떻게 하지? 이런 고민이 심하게 있었거든요. 그러면 정책 정도 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근데 정책조차도 좀 논의를 심하게 못했던 것이고요. 그렇지만 저는 정당 민주주의가 지금 상태에서 장애인계에서 스타 플레이어 한 명을 또는 인형을 잘 뽑아서 국회에 보내는 것을 절대 동의하지 않는데 저는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당 민주주의란 정당이 강원되는 것이고 정당 민주주의 내에도 정당내에도 굉장히 훌륭한 후보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오히려 장애대중 운동한 사람들이 정당의 일정 정도의 이 지분과 당원 자격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활동함으로써 거기 내에서 검증받고
연꽃 꾸정물에서 연꽃이 피는 것처럼 과정을 거쳐가야지 그렇지 않은 과정을 거쳐가고 기존의 9명의 국회의원들처럼 했다고 하면 저는 봐도 실패할 것이다. 그래서 그런 후보들을 만들기 위해서 장애인계에서는 정당 내의 민주주의를 위해서 하나 예만 들어보자면요. 중증 장애인 25% 가산점이 있습니다. 가산. 비율 가산. 그런데 경증은 없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3명의 지금 현재 당선자들이 정말로 미안하게도 현장 갖고 뛸 수 있습니까? 그분들에게 가산점 20% 주면 뭐합니까? 사실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그러면 할당제를 두든가 지역별로 저희는 장애인과 경쟁하게 하는 할당제를 두든가 또 뭐 방법을 찾아야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경쟁해서 지역구를 나가라 이거는 그냥 너 떨어지는 얘기가 똑같습니다. 장양숙 의원 전 의원이 부산 가서 떨어진 것처럼 이거 다 떨어집니다. 우리나라 정당 역사에 휠체어를 타고 당선된 사람은 2명밖에 없습니다. 한 명은 이상민 의원이고요. 또 한 명은 지방의원 중에서 정병 의원 2명밖에 없습니다. 이런 듯 현실에 보기는 어렵다. 그러면 그 어려운 벽을 제도로 만들어서 할당제를 주든 뭘 주든 다른 방법을 찾아야지 현재 제도 구조는 도저히 어렵다. 그러면 그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장애인계에서 조직화, 의식화를 해서 부단한 노력과 운동으로 그걸 해결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참조 후보자고 말씀 안 드려도 알겠지만 저는 여기서 시각장애인들의 예비공무원이나 접촉 공무원이 예를 들자면 시각장애인들의 공부물이 본투표는 가능한 예비공무원 안 된다는 거 다 아시죠? 이런 것처럼 이런 문제 또 지적장애인들의 투표권 참여를 위한 보장에 대한 문제도 여전히 참정권이 해결될 문제들이 많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제안을 좀 드리자면 우리 장애인계의 제안을 좀 드리자면 방금 하셨던 것처럼 정책을 만드는 과정이나 정당 민주주의를 하는 과정에 장애인계가 적극적으로 결합을 해야 되고 이번 21대 과정처럼 굉장히 폐쇄적 의식에 빠져서 이게 그냥 냅두어야 될 상황은 아니다. 그래서 적극적인 노력이 좀 필요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1년에 한 번씩 장애 정책을 잘하는 의원들에게 매니페스토 상을 시상을 했으면 좋겠다. 지방의회는 그런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범장애계의 장애인 정책 매니페스토를 장애계가 좀 꾸려가지고 장애계에서 열심히 잘하는 사람 대상, 최우수상, 우수상 뽑아고 주면 굉장히 명예로울 겁니다. 그거 저는 할 수 있다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 여기를 빠졌습니다만 24년에 걸쳐서 9개의 국회를 배출했는데 한 번도 평가하지 않았습니다. 평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20대 국회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의 과정에서 9명의 평가를 하기는 문제라고 보더라도 최소한 21대 3명에 대한 평가를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는 논의를 좀 해봐야 되겠죠. 그리고 매니페스토를 통해서 시상도 하고 물론 장애인 비장애인 마찬가지로 토탈 들어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1대 총선에 당선된 당선자들은 반드시 사전을 평가를 해서 이 항상 나는 갑을평 나눠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범장애계에서 장애인 정치 아카데미를 좀 키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꼭 장애인만 저는 키워야 할 필요는 없다고 보고요. 장애 부모님들, 장애 가족들이 그거 포함해서 장애 당사자와 이런 사람들을 정말 전문적으로 키웠으면 좋겠어요. 미국의 케네디 민주주의 학교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 후보를 키워내니까 20대, 30대 때 국회의원이 되고 40대 때 대표가 되고 총선 후보가 아니 뭡니까? 총리가 되고 대통령이 된 거 아닙니까? 장애인 정치 아카데미, 장애인을 키우지 않고 장애인 정치 세력권을 계속 이야기하는 것은 공연물이다. 그런데 지금 지장협에서 하는 장애인 정치의회 학교가 있습니다. 98년도부터 시작했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그것은 정확히 돈 100만 원 입으면 내고해야 됩니다. 후보가, 장애 당사자들이, 그 수강자들이.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최고에 가는 아카데미를 해야 되죠. 그래서 장애인계의 젊은 당과 장애단체와 유형과 특성을 다 떠나서 장애인 정치 아카데미를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사실 제가 지금 드리고 있는 말씀은 제가 국회의원 되면 하려고 했던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고민을 한번 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좀 들고요. 그 다음에 당선자들에게 제안을 좀 드리자면
장애인 당선자들은 반드시 범장애계하고 어떤 협약을 해야 되냐면 장애인 소환당하겠다고 하는 제안을 해야 됩니다. 약속을 해야 돼요. 약속. 무슨 말이냐면 장애인계 요람인 이곳 이룸센터에 최소 1년에 2번 이상, 최소 1번 이상은 의정복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범장애계의 뜻과 장애 감수성과 장애 운동성을 벗어난 활동을 하면 저는 국회의원을 그만두겠습니다. 여러분 앞에 사과하겠습니다고 하는 장애인 소환 서약제, 소환 협약서를 가졌으면 좋겠고 그것을 장애인계가 저는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국회의원의 보좌진을 아까 우리 이동석 교수님도 보좌관 2번 하셨다고 하는데 장애인 국회의원이 되면 반드시 다른 것 할 필요 없습니다. 장애인 쪽에 활동만 해도 많습니다. 저는 지금 당선자들이 뭘 해야 되냐면 장애인께 다 만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 만나서 뭘 할까요? 물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고민 안 하대요. 최소한 보좌진 9명 저기 후원에 3명 2명 있는데 11명 중에서 저는 4명 이상 장애인이 쓸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체, 시각, 또 여성장애인 이런 쪽 해가지고 최소 4명 이상은 보좌진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이 역할 나눠서 5개 파트 정도 나눠가지고 그 일은 4년 내내 하고 좀 있을 이야기할 장애인 정책연구모임 정책위원회 한 팀씩 꾸려서 4년 동안 지속적인 관리하면 장기, 중기, 단기 나눠 일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근데 그런 제안했더니 별로 시큰둥하고 당에서 지금 보좌진만 받겠다고 하던데 나는 참 답답합니다. 그러면 그게 당에서 지금 보좌진을 받으면 그게 허수아비지 장애 당사 의원입니까? 저는 그런 의식부터 깨한다 생각을 합니다. 저는 지금 적극 장애인계에서 유능하고 젊은 사람들 보좌진을 추천했다 생각합니다. 제 말이 틀려서 나중에 말씀 주십시오. 그리고 너무 많이 있네요. 장애인 정책연구모임은 의원들이 관심 있는 사항으로 해가지고 연구모임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이야기고요. 그다음에 정책위원회 모임은 저희가 장애인위원회에 하면 한 50명 오래가지고 해봤더니 다 가능하고 너무나 관심 있게 하시니까 그런 분들 받아서 할 수 있다는 생각이 좀 들었다 이야기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이 방식 연동 비례대표로 가면요. 이년의 지방선거는 지방의원이 민주당과 통합당이 한 명도 없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동 비례대표를 개정하는 문제를 빨리 후보들이 고민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사업을 모으는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이번 그 장애계에 있어서 이제 21대 국회의원 선거의 의미부터 제가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21대 장애인 후보가 더불어민주당에 1명 되고 미래한국당에 2명이 돼서 20대에 비해서는 많이 됐다라는 어떤 느낌을 받겠지만 양적인 질적인 그런 걸 떠나서 저는 그 과정에 있어서의 어떤 그걸 한번 봤습니다. 근데 후보 추천 과정을 보면 미래한국당의 경우에는 미래통합당이 편법으로 설립한 위성정당이 5당의 결정에 따라서 대표가 바뀌다 보니 그 와중에서 2명이 됐습니다. 원래 그 당에서 그 2명을 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어떻게 하다 보니까 2명이 됐고요. 그리고 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원래는 그 1번을 하려고 했다가 이 비례정당으로 보내다 보니까 후순위를 밀리게 됐고, 그리고 민생당하고 정의당은 후보를 냈지만 후순위로 밀려가지고 1명도 당선자를 내지 못하게 됐죠. 그래서 이런 결과는 어떤 정치권의 전형적인 20대에 비해서 정치권의 전형적인 인식의 전환이 아니라 우연한 결과에 의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다음에 22대 때도 이렇게 똑같은 일이 벌어진다는 것은 전혀 장담할 수 없다. 지금 3명이 됐으니까 다음에도 최소한 2명이나 3명 될 것이냐. 또 20대처럼 다시 퇴보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가능성이 이번에 후보 추천 과정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장애계에서는 지금 이 현상에 만족하고 다음에 뭐 3명 정도 되겠지라고가 아니라 정말로 안 될 수도 있다라는 어떤 그런 그 위기감을 갖고 조금 더 열심히 투쟁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장애인이 정치 세력화를 위한 또 과제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제가 느낀 것은 장애인이 활발한 정치 참여에서 구체적인 실천 방안으로는
조금 더 정당에 열심히 참석하고 그거는 정당원 당원 가입을 어느 각 당에 자기한테 취향에 맞는 정당의 당원 가입을 열심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지만 그 정당에서도 모든 선거에 있어서 각 정당 내에서 뭐 전당대회가 있다든가 아니면 각종 선거에서의 공천 과정, 경선 과정에 있어서 표가 많아야지만 그 장애인의 그 존재감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장애인 그 단체들이라든가 장애인들 중에서도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장애인들은 정치인들이 제가 로컬에서도 보면 정치인들이 선거 때만 되면 표 달라고 장애인들 단체장들 찾아옵니다. 그래서 이제 큐를 보죠. 근데 우리 장애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꼭 선거 때가 돼야지만 정치 쪽에 그 정책도 제안을 하고 줄도 대려고 하고 그런 걸 저도 느낍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니라 평소에 정치권하고 계속 유대관계를 갖고 그래야지만 안정적으로 뭐 국회 비례대표도 넣겠지만 그 정책도 받아들이는 것이지 그 양반들 그 정치하는 사람들 매일 서로 간에 그 당끼리도 싸우고 그 정당 내에서 계파 싸움 하고 있는데 장애인들이 그 멀찌감치 있어가지고 어쩌다가 행사 때 부른다고 해서 이 양반들 절대로 그 관심 갖지 않습니다. 그래서 평소에도 열심히 쫓아다녀야지만 뭐가 돼도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그 비례대표제의 의미에 관해 가지고 물론 비례대표제는 취지가 법적인 취지가 이제 약자 전문가 집단의 어떤 그 평소에 정당의 그 지지 세력 어떤 그 근거가 없는 그 집단이 정당의 정치권의 대표를 배출할 수 있는 그런 제도인데 정당 입장에서는 막상 보면 비례대표를 선정할 때 당사자의 정치력이라든가 당에 대한 기여도 그리고 향후 당에 대한 기여 가능성이라든가 의정 활동 능력 그리고 다음 총선에서의 어떤 그 지역 후보 적합도 이런 거를 좀 따지는 편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사전에 트레이닝이 되려고 하면 정치권의 정당원이라도 가입을 해서 열심히 서로 간에 각 당에서 우리 그러니까 그 어느 한쪽에 쏠리는 게 아니라 각 정당에 우리 아주 결사대처럼 가가지고 거기서 그 근거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바깥에 정치권 바깥에서는 또한 장애인 그 집회 및 시위 굉장히 좋습니다. 정치권 안에서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면 예를 들면 국회의사당 앞에 저기 정문 앞에서 시위를 하고 그러면 이 양반들 그냥 지나가는 것 같지만 다 쳐다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누가 뭐 하고 있는지도 관심 있는 사람들 다 보고 있습니다. 그래야지만 정치권 안에서 장애인위원장이든 장애인위원회든 그 국회의원들하고 얘기할 때 힘이 생기는 거고 그리고 이번에 이제 세 분이 들어가셨지만 그 세 분이 얘기할 때도 바깥에서 저들 봐라 저렇게 지금 장애인들이 권리 행사를 해가지고 투쟁을 하는데 이 들어줘야 되지 않겠나 이런 얘기도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집회나 시위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렇고요. 그리고 투표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됩니다. 그 전에는 정치인들이 제가 들은 말이 있습니다. 장애인들은 투표장에 잘 안 나와서 영향가가 없다 하는 말을 들었는데 지금은 그 투표의 그 접근성이 좋아졌기 때문에 지금은 안 그런데 어쨌든 그네들의 어떤 기본의 어떤 선입견은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또 그 투표율이 장애인의 투표율이 높아야지만 정치 세력화되는데도 도움이 될 거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앞에서도 이동석 위원장님 그 교수님도 얘기하셨고 문상필 위원장님도 얘기하셨지만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장애인 대표성이 확보가 되어야 됩니다. 장애인 대표로 국회에 진출하는 의원은 개인의 성공 여부에 좌우됨이 아니라 오랜 기간 동안에 장애인의 인권과 복지를 위해 활동하고 그래서 장애인 감수성을 갖춘 인사라고 합니다. 장애인이라고 모두 장애인 감수성을 갖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의원 임기 중에는 물론이고 퇴임 후에도 아주 꾸준히 모든 장애인을 위해 활동할 수 있는 이런 분들이 들어가셔야 되고
또 이런 분들이 또 퇴임 후에도 계속 축적돼서 장애인의 정치 세력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그 개인적으로 경험한 것 중에서 굉장히 문제점이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건 장애인 단체에 대한 쓴소리인데, 장애인 단체의 지나친 정치적 편향성을 극복해야 된다고 봅니다. 현재 각 장애인 단체는 눈에 띄는 정치적 편향성을 갖고 있는데, 예를 들면 장총은 더불어민주당, 장총련은 미래통합당, 그리고 전장현은 정의당, 뭐 이렇게 그 정치적 편향성을 띠고 있는데, 이것은 각 장애인 단체의 구성원의 합의라기보다는 그 단체의 수장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 지지하는 정당이 결정됩니다. 그런데 장애인 단체가 정체성을 띠게 되면 만날 싸운다라는 정치권의 그 상존하는 대립과 갈등이 그대로 장애인계로 옮겨오게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보면 각 장애인 단체가 장애인 정책에 관해서 보다도 예를 들면 발언, 장애인 평화 발언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의 경우에는 잘 아시겠지만 이해찬 대표의 크게 두 가지가 있었죠. 2018년도에 정장애인위원회 발대식에서의 평화 발언이 있었고, 최혜연 교수의 어떤 선천적 장애인 그런 거 관련돼 있었는데, 이 경우에는 장총이 침묵했고, 그리고 자유한국당의 황교안 대표나 주호영 의원, 박영찬 대변인이 비하 발언에 대해서는 또 장총련이 침묵합니다. 그리고 최근 국회의원 선거운동 기간 중에 전장현이 종로에 출마한 황교안 후보를 면담하고자 하는 과정에서 충돌이 발생했는데, 이때 전장현과 장총련이 서로 비난 성명을 냈죠. 서로 지지하는 정당의 대립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건 누구나가 알 겁니다. 그거는 평화 발언이라든가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모든 사람들이 얘기하지만 평소에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은 평소에 그 사람의 사고라든가 가치관이 그대로 나온 거기 때문에 각 당의 대표들이 얘기하는 거를 정말로 우리 장애인들이 장애인 단체에서 정말로 치열하게 반박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것마저도 서로 간에 지지하는 정파가 다르다고 해서 서로 이쪽에다가 하면 이쪽 사람은 하고 저쪽은 안 하고, 이거는 그거 자체가 장애인계가 분열되는 모습이거든요. 정당의 어떤 편향성에 따라서 우리 장애인 단체가 서로 갈리게 되면요, 그렇게 되면 목소리가 줄어들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간에 지지하는 사람, 그 정당이 다르다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지지 성명도 다르고 반박 성명도 다르고 하는 거는 참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장애인 단체가 정말로 각성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각 당의 장애인 정책 공약에 대해서는 지금 아까 문상필 위원장님도 잠깐 언급하시고 이동석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사실 장애인 정책이 정당에서는 그렇습니다. 저도 장애인위원장으로 있으면서 정책위에서 장애인 정책 좀 쌈박한 것 좀, 신박한 장애인 정책 좀 내주세요라고 얘기하는데, 쭉 보면 신박한 거 어디 있습니까? 그동안 쭉 구태의연하다고 하는 정책은 다 정말로 필요하기 때문에 해가 지나도 계속해서 반복해서 요구하는 거고, 새로운 거 내려고 그러면 고민되는 건, 야, 이거 실현 가능성이 있을까? 첫 번째. 두 번째는 이거 해가지고 이거 하면 잘못하면 우리가 유형별 장애 단체가 있는데 이쪽에다가는 좀 이 혜택이 안 가고 이쪽에 혜택이 편향적으로 가게 되면 그러면 이거는 어떤 공감대에 있어서 보편성이 떨어지는 거 아닐까? 이런 고민이 있기 때문에 사실 새로운 정책을 아주 신박한 정책을 내기가 어렵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다시 원론으로 들어가서 끊임없이 정치에 들어가신 분하고 이 장애인 단체하고 끊임없는 소통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정리하는 경우의 말씀인데, 그래서 장애인 당선자 세 분은 결국 들어가셔서 내가 이제 성공했으니까 내 인생에서 이제 끝났다 하고 만족하시지 말고 이제 시작이다. 그리고 당신들을 보내준 것은 당신의 개인적인 역량이 아니라 우리 250만 장애인이 보내줬다라는
그것을 반드시 명심하시고 그래서 장애인을 위한 그런 초심을 절대로 흐트리지 않게 하시기를 이제 당부하고요. 그다음에 우리 정치계에 있는 장애인위원장이라든가 하는 장애인 정치인들은 어떤 정치권에서 어떤 개인적인 욕망 충족을 위해서 일을 한다기보다는 장애계 전체의 어떤 뜻을 받들기 위해서 정치권에 어필을 한다. 그리고 끊임없이 호소를 한다라는 어떤 그런 마음으로 일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단체는 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절대로 정파에 치우쳐서 서로 간에 분열하지 말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으로 마치겠습니다. 사실 앞에서 발제자 한 분과 토론자 세 분 얘기를 듣다 보니까 이 자리는 당선자도 오셨어야 되지 않느냐, 아니면 당선자들과 또 다른 이런 세미나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낙선자라는 공통점은 있는데요. 저는 현직이라는 또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직까지는 정의당 장애인 다른 당이 그래서 민생당 현직입니다. 그래서 정의당 장애인위원장이니까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이 정의당의 당론이 아니고 정의당 장애인위원회의 공식 입장은 분명히 아닙니다. 제 개인 얘기라는 거 분명히 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치는 우리는 권력을 획득해서 그 획득한 권력으로 공동의 자산을 어떻게 나누느냐의 문제가 정치죠. 그래서 권력을 획득하는 방법이 과거로 치면 전쟁인 거예요. 과거에는 전쟁으로 상대를 죽여서 내가 권력을 쟁취했다면 지금은 이제 문명화된 사회에서 그 권력을 쟁취하는 방법을 선거라는 제도로 쟁취를 해내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권력을 가졌을 때 공동의 자산을 나눌 때 어떤 방식으로 나눌까가 이제 정치를 하는 철학과 가치죠. 그러면 정치는 철학과 가치가 같은 사람끼리 해야 되는 거고요. 그게 다르기 때문에 정당이 생기는 거죠. 이 철학과 가치가 같다면 정당이 생길 필요가 없는 거죠. 같이 하면 되는 거니까요. 같은 정당 내에도 이념적 스펙트럼은 다른 사람들이 꽤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이 권력을 쟁취하고 쟁취한 권력을 가지고 공동의 자산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 이 정치의 본질을 먼저 생각을 하고 장애계에서 이걸 어떻게 고민해 볼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럼 우리는 대의 정치를 하고 정당 정치를 하는 대한민국 정치에서 저는 이번에 정의당 장애인위원장 활동하면서 많이 힘들었던 부분 중에 하나는 외부 영입이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철학과 가치가 같은 사람들이 정치를 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권력을 쟁취한 이후에 나누는 배분 과정에서 힘을 쓰려면 선택을 받은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권력을 쟁취한 자가 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해요. 근데 오랫동안 우리는 장애계는 권력을 쟁취한 자가 권력을 가져본 경험이 얼마나 있었을까? 거의 선택된 자가 권력을 가졌던 사례가 많지 않았을까? 그러면 우리는 이거를 궁극적으로 장애계의 정치 세력화는 선택을 받으려고 노력하기보다는 쟁취해내려고 노력해야 되는 쪽으로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었습니다. 사실은 저는 제가 가진 생각은 장애인 단체나 다른 단체에서 특정 후보나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건 맞지 않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왜냐하면 그 단체에 소속된 그 단체 구성원들이 모두 동의하지는 않을 수도 있잖아요. 단지 단체장만 특정 정당을 지지하고 특정 후보를 지지할 수도 있을 거란 생각이 들어서 그게 맞지 않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는 단체의 지지를 받지 못한 후보였었거든요. 요구를 한 적도 없고, 어쨌든 그런 상황에서 정치적인 소질이 좀 없구나 이런 느낌이 들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저는 비례정당이 출연할 줄은 꿈에도 생각을 못했어요. 정의당에서 외부 영입이 될 줄도 생각을 못했던 거예요. 사실은 정의당 장애인위원회는 외부 영입을 막느냐고 힘을 많이 쏟아서 정작 진짜 중요했던 비례 순번에서는 많이 못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정의당은 전국위원회에서 비례 순번을 정하고 장애인 할당은 당비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10% 할당은 이미 정해져 있는 거고, 그럼 10% 할당 이내에 장애인 후보가 몇 번이 되느냐가 중요했던 건데, 외부 영입을 막느냐고 힘쓰다 보니까 순번 쪽에는 많이 힘을 쓰지 못했어요. 그래서 전국위원회에서, 저도 이제 전국위원 중에 한 명인데, 전국위원회에서 순번을 정할 때 제가 3, 4번을 요청을 해서 투표를 했는데 3, 4번이 안 되고 과거처럼 7, 8번이 된 거였었어요. 물론 그때까지도 비례정당 나올 줄 몰랐기 때문에 뭐 7, 8번도 되겠지, 7, 8번도 되겠지라는 생각은 했었는데, 비례정당 나오면서 이것도 어렵구나라는 생각을 했었고, 이렇게 한 두세 가지가 저는 좀 그렇다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 토론과 관련해서는 장애정치 세력화와 장애의 정치인이라는 초작적 정의를 우리는 또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발제자께서 장애정치 세력화라는 초작적 정의를 잘 해주셨고, 거기에 이어서 장애정치인이라는 초작적 정의를 우리는 한번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발제자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을 보면 우리는 장애정치 세력화에서 국회의원 만드는데, 비례대표로 국회의원 만드는데 집중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의견을 이렇게 주셨는데요. 이 의견도 일부 주셨는데, 사실은 장애계에서 장애인과 관련된 정책을 대안을 제시하고 정책을 실현하는 것도 장애정치 세력화의 한 부분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다면 그 장애인 정책을 실현하는 것도 장애정치 세력화라면 기존에 당선되신 분들하고 이 부분을 앞으로 잘 해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국회의원을 만드는 일에만 집중하기보다 당선되신 분들하고 어떻게 정책을 실현할까, 이 부분도 우리는 고민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장애 정치인이라는 조작적 정의인데요. 좁게는 장애 운동을 한 사람들, 장애 당사자들, 여기까지만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될까. 지금 국회는 장애 운동을 하지 않았고 장애 당사자도 아닐 수도 있고 비례대표도 아닐 수도 있는 장애의 우호적인 국회의원들이 당선자로 계시는데, 그럼 그분들하고 함께 연대해서 활동을 해야지 장애 정치 세력과 장애 정책을 더 우리는 좋게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장애 정치인이라는 조작적 정의를 장애에 관심을 가진 많은 분들로 넓힐 수도 있고, 아니면 장애 당사자이면서 장애 운동을 한 사람이라고 소극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겠다. 그런데 이왕이면 우리는 넓게 해석하는 게 장애인들의 삶을 개선하는데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뭐 저도 이제 몇 가지 제안을 했는데요. 직업 정치인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장애 당사자 직업 정치인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는데요. 저도 이제 학교에 강의를 하면서, 외부 강의를 하면서 정당에서 장애인위원장 해보니까 시간이 진짜 없어요. 그리고 중요한 회의에 빠지는 경우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직업적으로 정치라는 장애 당사자를 우리는 좀 키워냈으면 좋겠다. 그것도 20대, 30대부터. 그래서 일찍 정치인이 되어서, 대한민국 국회는 초선 의원도 비례의원과 지역구 의원이 다르잖아요. 엄연히 다른 우리 현실이잖아요. 그럼 지역구 의원이 돼서 3선, 4선, 또 선수에 따라서 할 수 있는 역할도 다르잖아요. 그럼 장애 당사자가 지역구에서 3선, 4선, 5선 돼서 국회의장도 되고, 뭐 이러면은 이 세력화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고, 그리고 장애인들의 삶이 더 달라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봐서 첫 번째는 장애 정치인을 좀 직업 정치인으로 키웠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두 번째는 장애 분야의 정치인과 연대를 했으면 좋겠다는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요.
정의당도 장애 당사자 의원을 배출하지는 못했지만 장애형 당선자 같은 경우는 동생이 이제 가족이 이제 장애를 가지고 있죠. 그러면 넓은 의미로는 장애 정치인이 아닐까 뭐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 보면 선거철만 되면 관심을 가지는 경향이 있죠. 그리고 평소엔 다른 활동하다가 선거 때만 되면 우리 조직에서 아니면 내가 후보가 되고 국회의원이 되고 이렇게 하고 싶은 욕심이 있는데 사실은 저는 열매를 따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씨앗을 심는 것도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정의당도 이미 이번 총선 평가를 하고 있고 곧 있으면 또 전국위원회도 열릴 것 같은데요. 각 정당은 총선 평가를 빨리 끝내고 다음을 또 준비를 하거든요. 다음에 지방선거 준비하고 또 준비하는데 장애계는 그러면 얼마나 준비를 하고 있을까? 그러니까 우리는 선거 때 돼서 열매를 생각만 하는 것은 아닐까? 사전에 씨앗을 뿌리고 가꾸고 이런 것을 우리는 준비해 본 적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또 해봤습니다. 저는 그 정당 활동을 한 지가 한 20년 가까이 됐는데요. 뭐 그냥 이제 생활정치인으로 하다가 그 장애평등 교육이 너무 좋아서 장애평등 교육단장하고 작년에 장애인위원장이 되면서 이렇게 해봤는데요. 저는 평소에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각 정당에서 열심히 활동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국회의원 비례대표를 선정할 때 이 국회의원 비례대표를 선정하는 결정권은 장애인 단체가 가진 것이 아니라 정당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럼 정당 내에서 가치와 철학이 같은 사람을 정당 내에서 만들어내는 것, 그게 우리나라 대의정치, 정당정치에 맞는 방법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평소에도 정당정치, 정당에 가입해서 활동 많이 했으면 좋겠고요. 아까 한지호 위원장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당 내에서 장애당원이 얼마나 활동을 얼마나 했느냐에 따라서 장애인위원회 위상도 많이 달라지거든요. 사실은 작년에 문상필 위원장님 민주당에서 활동하실 때 깜짝 놀랐어요. 역대 정당에서 장애인위원장님이 이렇게 활동하신 적이 있었나? 라는 생각 들어서 제가 위기감을 엄청 많이 느꼈어요. 네. 왜냐하면 정의당은 평소에도 활동을 계속 해왔었기 때문에 근데 작년에는 민주당이 정말 잘했었다는. 그래서 작년에 민주당이 잘한 것처럼 그게 꾸준히 이어져서 4년 동안 그렇게 이어진다면 4년 뒤에 정치권에서는 또 다른 우리가 결정권을 가질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정의당 같은 경우는 할당제도가 있는데 뭐 장애할당제도, 장애평등교육, 그다음에 장애차별과 관련된 조사위원회 뭐 이런 제도가 돼 있죠. 근데 이것도 이제 좀 더 꼼꼼히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요. 순번도 아예 결정해 놓든지 단계 1, 2번으로 뭐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요. 장애할당 제도가 그 공직선거와 당직선거에 같이 있어요. 그래서 전국위원이나 대의원 이렇게 당의 주요 결정권을 가진 그런 권한을 가진 자리에 장애당원이 많이 갔으면 좋겠는데 우리 전국위원도 할당 채우기가 바쁘고 대의원도 할당 채우기가 바쁜 거예요. 순번을 결정할 수 있는 전국위원회 장애당원이 더 많이 가야 되겠다. 네, 그러면 결정권을 우리가 가질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대의원도 장애당원들이 더 많이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적극적인 활동을 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장애인위원회 위상도 좀 더 높여야 되겠다. 그리고 아까 문상필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던 장애정치 아카데미 정의당이 당내에서 해오고 있었는데 이걸 체계적으로 제대로 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정의당도 다른 당도 그렇겠지만 여성 정치인이 그나마 많이 성장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아직도 매우 부족하긴 하지만요. 여성 정치 기금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여성 정치 발전 기금. 이것을 장애 정치 발전 기금으로도 만들어서 자본주의 사회에서 예산이 있어야지 뭘 해보잖아요. 그래서 장애 정치 발전 기금도 만들어서 장애인들이 장애 정치인을 키워낼 수 있는 이런 틀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까지 말씀드리고
그 혐오비하 발언과 관련해서 속상했던 점은 정의당은 이거 다른 장소에서도 얘기를 했었는데요. 정의당은 참 잘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장애인단체에서 원하는 걸 이미 하고 있었는데 정의당도 항의하러 오신대요. 그래서 정의당은 안 오셔도 돼요. 그래서 이렇게 성명서를 주고 가시는데 우리는 이미 하고 있는 거거든요. 잘하는 것은 잘한다고 칭찬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못하는 당은 못한다고 나무래서 잘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잘하는 당은 잘한다고 칭찬도 해줬으면 더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그 발제하는 것 같고 토론을 쭉 듣다 보니까 저만의 생각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는 그 정치 세력화, 장애인 정치 세력화의 어떤 개념, 그다음에 전략, 전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 뒤집는 뭔가 계기가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동안 생각했던 우리가 생각했던 것들이 굉장히 편협적이고 굉장히 뭔가 폭이 넓지도 않고 그랬던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런 면에서는 오늘 이 시간이 되게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었다고 생각이 들고요. 시간이 많이 지나갔습니다. 제가 자장이라고 시간을 더 드리고 싶은데 그러기는 시간이 많이 지나서 발제해 주신 교수님께서 네 분의 그 토론을 좀 들으시고 추가하실 부분이나 정리하는 시간을 갖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토론 네 분께서 쭉 얘기해 주신 것도 있다 보니까 상당히 많은 이제 우리한테 주는 이렇게 메시지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특히나 아까 말씀해 주신 할당제, 순번제, 그다음에 정치기금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다음에 아마 우리가 연동형 비례대표제도 사실은 국민들이 모르고 그냥 정당끼리만 싸운다고 생각을 했지만 실은 그게 장애인에게 어떤 영향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사실은 조금 더 우리가 많이 고민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냥 요번에 위성정당 만들어졌으니까 우리 비례대표 연동형 하지 말자 이렇게 할 것인지 아니면은 위성정당을 못 만들게 하면서 오히려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좀 더 강화해서 사실 그렇다고 하면은 오히려 정의당이 이번에 더 많은 의석을 사실은 차지했을 거고 그렇다고 하면은 정의당에서는 철저하게 아마 지금 거대 양당이 아까 보건의료 무슨 이런 힘 있는 사람들한테 주는 것보다 오히려 정의당은 진짜 소수자들한테 분명히 줬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전체적인 국회 포지션으로 봤을 때는 아마 조금 더 많은 변화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사실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오히려 더 넘어가면서 뭔가 보강하는 게 맞지 않나 그런 생각도 좀 들었고요. 그래서 그냥 오늘 이렇게 많이 주신 내용 가지고서 우리가 조금 더 많이 이렇게 논의하는 자리에 좀 기폭제를 좀 오늘 댔으면 좋겠다는 바람하면서 그냥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마무리되겠죠? 혹시 제가 한 제안을 그럴까요? 예. 당선자와 만나면 필요하니까 언제든지 가능할 것이고요. 또 장애인 정치 아카데미를 어떻게 잘 고민해보는 것도 저는 가능할 거라고 보고요. 또 좌장이신 우리 이창호 총장님도 그런 고민을 주셨으니까 가능할 거라고 보고 아까 말씀드린 장애인 단체와 장애인 당사자들의 기소협력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은 저는 반드시 필요하다. 그리고 이번 총선평가는 반드시 저는 어쨌든 있어야 된다고 보고요. 이런 것이 과정일 수도 있겠으니까 또 한번 봐봤으면 좋겠고 4년을 꼼꼼히 장총련에서 당선자를 좀 점검하고 평가하는 근거 자료를 좀 지속적으로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국회의원이 지금 재산이 얼마인데 상연이 얼마일지 또는 예를 들자면 국회 발의, 입법 발의는 어떻게 하는 건지 주요 사안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국회의원들 가지고 있는 건지 이거 평가하기 간단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4년 후에는 이번 21대 국회의원은 어떤 사람이었다고 평가하는 근거 자료들이 이런 데서는 근거가 나와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이런 것은 예산이 수반되긴 하겠지만 장애인 비장애인 포함한 장애 우수 정책 의원들을 평가하고 상을 주는 매니페스토 이건 저는 굉장히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장총련이 이런 것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장애인 정치 발전 기금은 여성 발전 기본법에서 나와가지고 이제 발전 기금 제안하셨던 것처럼 복잡한 얘기긴 한데 그걸 입법화하는 과정도 좀 어차피 이 토론회를 주최한 죄로 그런 고민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용수 실장님이 그런 답을 좀 주세요.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를 잘 해주신 것 같아요. 제가 드릴 말씀을 다 해주셨고
오늘의 토론 내용과 모든 것들이 다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고 저게 어떤 편집을 통해서 저게 하나의 첫 단추가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장애인 그 정치 아카데미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4년 동안 계속 모니터링하고 정책 비교하고 권고하고 하는 것들은 당연히 해야 되고요. 사실은 우리가 정치하고 가장 가까이 있는 그 부류가 사실 장애인인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하는 행동들이 정치라고는 생각을 못해요. 우리가 이 정치라는 작은 우리 구슬들을 잘 꿰야 돼요. 꿰야 되는 것들이 이제 장애인 단체나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것 같죠. 저희는 이 정치가 꿈이 아니고 현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이게 매년 4년에 한 번씩 지방선거할 때마다 이게 꿈으로 생각하거든요. 누가 국회의원 되고 이게 꿈이 아니고 현실이 되는 어떤 그런 게 됐으면 좋겠고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아프리카 속담을 얘기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하라. 굉장히 좋은 말입니다. 이게 정치라는 게 한두 사람의 힘으로 어떤 장애인 정치가 되는 게 아니고 250만 또는 1000만 장애인 가족들이 함께하면 오진들 못하겠습니까? 어떤 그런 것들을 잘 깃을 다질 수 있는 오늘 세미나가 돼서 너무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